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남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해당 사건은 2018년 9월 13일경 새벽 2시 10분에서 4시 15분 사이에 전남 영광군 모텔 객실에서 술을 먹여 집단 성폭행한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는 당시 겨우 16살이던 여고생 한양이었다고 합니다. 이 범죄의 가해자로 체포된 것은 김군과 박군으로 당시 17세였던 남고생으로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인 한양과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모텔에서 술 마시기, 게임으로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발단 2018년 9월 13일 새벽 2시에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 두 남자 김군, 박군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모텔에 들어올 당시 이 둘은 대학생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날이 밝고 퇴실 시간이 훌쩍 지난 4시까지 이들이 룸키를 반납하지 않자 직접 룸키를 받기 위해 직접 방에 올라간 모텔 주인이 방 안에서 새벽에 들어온지도 몰랐던 사망한 여고생 한양 16세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처음 모텔 주인은 엎드려 있길래 그 시간까지 자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술병을 치우면서 직접 만져보니 몸이 차갑게 식어 있어서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이때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는데 사건 현장이 매우 참혹합니다. 그녀는 엎드려 있는 상태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당시 브래지어가 풀려 있고 하의가 무릎까지 내려가 있는 등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가 모두 절반쯤 벗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황을 보아 성폭행을 의심하는 경찰은 조사 결과 한양의 속옷과 신체에서 2명의 정액 반응이 나왔고 모텔 안 칫솔에서는 수정량의 체액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집단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신 어디에서도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시관이 변사자의 가슴을 누르자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질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한양이 입고 있던 속옷과 근처 이불에서는 소변이 젖은 흔적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생명활동이 극도로 떨어지면 괄약근이 열려 대변이나 소변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 사진을 유심히 살펴본 법의학자는 소변이 젖은 위치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성관계 직후 옮겨졌을 거라 예상하는 법의학자. 그 말은 즉 질식에 이르는 호흡곤란, 소변이 저절로 새어나올 정도의 혼수 상태에서 벌어진 성폭행 후 가해자가 수정량을 옮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그 상태의 수정량을 옮기면서 그녀의 상태를 보고도 얼마나 위중한지 몰랐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범인들의 행동. CCTV를 통해 그날의 상황을 확인해 보면 사건 당일 새벽 2시경 모텔 앞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김군과 박군에게 사망한 한양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고 합니다. 수정량은 주인에게 안 보이게 모텔 안으로 들어갔고 뒤따라간 2명의 남자 중 1명의 손에는 술 6병이 들어있는 봉지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모텔 주인은 이들이 모텔 들어올 당시에는 한양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CCTV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셋은 객실로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술 6병을 마셨고 시간이 흐른 새벽 4시 15분경 두 남자는 모텔을 나오는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수정량과는 달리 남자들은 전혀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전에 성폭행을 계획했기 때문에 술 마시기 게임에 쓸 문제와 답을 모두 공유했고 의도적으로 한양만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들은 취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숙취해소제까지 마셨고 한양은 1시간 반 만에 혼자서 소주 3병 가까이 마셨다고 합니다. 검거 직후, 검거된 후 두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수정이와의 성관계는 당연히 합의하에 성관계고 가늠하겠다고 하니 수정이가 응이라고 반응을 보였어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성관계가 끝나고 수정이가 잠든 것 같아서 먼저 집에 갔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16 수정량이 2명의 남자와의 성관계를 설령 동의했다 치더라도 저 상태에서 한 동의가 그게 정상적인 동의였겠냐며 변호사님도 언짢아 하십니다. 그때 가벼운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김군과 박군은 병원에서 같이 범죄를 모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보였다고 합니다. 먼저 김군과 박군은 메신저로 한양을 불러낸 후 병원을 나섰습니다.
미성년자인 그들은 후배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에 들러 술 6병을 손쉽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입수한 CCTV를 보면 그들은 술을 사면서 자신들은 취하지 않기 위해 그곳에서 미리 숙취해 소재를 나눠 마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친구들은 가해 학생들이 범행 장소로 그 모텔을 선택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거라고 말합니다. 주민등록증 검사를 안 하기로 아이들 사이에서 유명했다는 모텔이라고 합니다. 역제쯤만 봐도 이들의 모의가 상당히 치밀했던 것 같습니다. 사망한 한양의 정확한 알코올 섭취 정도와 구체적 사이는 그렇다면 사망한 한양에게는 술을 얼마나 먹인 걸까요? 부검 결과 한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농도보다 무려 4배나 높은 0.405%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치사량에 해당되는 급성 알코올 중독이 사망 원인이라고 합니다. 진정제를 과량 투여하면 호흡 곤란이 와서 사망하듯이 알코올이 단시간에 0.4%가 넘어가면 생명활동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오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다고 주장하던 김 군과 박 군은 결국 성폭행 혐의를 시인합니다. 그러나 한양의 죽음만큼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소주 3병 정도를 수정양에게 먹였고 그들이 수정양과 성관계를 할 때는 수정양의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제3자의 범행 가능성 때문입니다. 바로 사망한 한양의 몸에서 제3자의 DNA가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은 저 또 다른 DNA는 누구의 것이며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는 하지만 굳이 저 늦은 시간에 저들을 만나러 갈 만큼의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제3자의 DNA가 나온 이유는 그리고 그 늦은 시간에 그들을 만나러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만 말하면 사망한 한양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한 성폭행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약점이 잡혔다고 합니다. 모델 CCTV 확인 결과 김군과 박군 이외에 제3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양이 죽기 한 달 전 마을 한 정자에서 학교 선배와 술을 마신 한양이 취하자 선배는 그녀를 인근 병원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모텔 사건 가해자인 김군, 박군과 평소 자주 어울려 다니던 홍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홍군은 김과 양군, 남군을 병원으로 불러낸 후 화장실에서 한양을 집단 강간했다고 합니다. 모였던 4명의 남학생 중에는 모텔 사건 가해자였던 김군이 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김군은 병원 화장실과 모텔에서 한양의 동영상을 촬영한 장본인입니다. 홍군과 양군은 모텔 사건 당시에는 모텔에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피해자의 시신에서 홍군과 양군의 DNA가 나오면서 그들 역시 집단 성폭행 피의자로 구속됩니다. 이들이 이전에 강간한 증거가 피해자 몸에 아직 남았던 것입니다. 병원 사건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또 다른 남학생인 남군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전화를 받고 병원 장애인 화장실 앞에 도착해보니 화장실 문은 닫혀 있었고 3명의 가해 학생이 순서를 다퉈가며 화장실 안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 화장실 안을 들여다본 남군은 수정이의 옷을 입히고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신고는 했지만 친구들의 성폭행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군이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은 직접 성폭행은 하지 않았지만 한양을 강제 추행하는 장면이 다른 가해 학생에게 촬영됐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옷을 수습해 나서 경찰은 성폭행임을 깨닫지 못했고 주치자로만 판단해서 한양을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덮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무사히 넘어갔던 남학생들은 그 후 한양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남학생들 사이에는 한양이 쉬운 애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날 이후로 집요하고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한양에게 보내고 그렇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한양의 소문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양의 사망 이후 모텔 앞을 서성이다 수정양의 사망 사실을 들은 후배들이 이 사실을 김성범 군과 박주홍 군에게 전하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강간살인의 형량을 검색한 것입니다. 경찰의 추궁에 그들은 강간한 사실이 무서워서 찾아본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납득하기 힘듭니다. 단순히 무서워서 검색한 것이라면 강간이라는 단어만 검색했겠지. 강간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강간이 수정양의 죽음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체포되기 전 밤 9시에는
모텔에서 촬영했던 수정량의 강제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삭제합니다. 1. 2차 사건 병원 화장실 성폭행과 모텔 성폭행 가해자들 및 가해자 부모의 태도. 병원 장애인 화장실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의 주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군의 어머니는 6개월 전쯤 뇌전증으로 판명받은 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저지른 일이라고 합니다. 한양 사건은 뇌전증이 있기 6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제작진이 팩트를 꼬집자 그때도 뇌전증이 발병했지만 초기에 발견을 못해서 지금 악화된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병원 장애인 화장실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는 양군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낮은 양군이 선배들에게 휩쓸려 병원 화장실까지 따라갔을 뿐 성폭행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그의 가족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양군을 잘 아는 친구들은 장례식장에 와서 절까지 하고 간 양군을 뻔뻔하다고 말합니다. 한양 사망 후 재판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양군은 친구들과 술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김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죄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 중이라고 아들의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치사 혐의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학업 중단과 반복되는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아왔지만 아들의 심성은 착하다고 말합니다. 집요한 문자로 한양을 모텔로 불러내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 1심을 선고받은 박군 가족들은 제작진이 찾아가자 경찰에 제작진을 신고합니다. 가해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 입장은 하나같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가해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피해 학생의 행실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믿는 어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건 온전히 수정이의 행실 탓이라는 삐뚤어진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김군은 성범죄 당시 찍은 영상 등을 주변에 공유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학교에서도 원래 모범 표창을 받던 학생이었는데 성폭행 이후 잦은 결석과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망하기 하루 전 12일에 담임교사가 바뀌면서 사건 전에 며칠 결석 중이던 한양을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둔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1. 피해자가 평소에도 가해자들과 술자리를 했던 점. 2. 한양이 마신 소주 3병은 과음할 때와 비교해서 특별히 과다한 양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3.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방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장소가 숙박시설이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할 만큼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서 가해자들이 수정량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과실치사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김군에게 4년 6개월 장기 5년, 박군에게는 2년 6개월 징역 5년이 선고되어 너무 가벼운 처벌이 나왔다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이외에도 1차 병원 사건을 벌인 다른 학생들도 같이 재판을 했다는데 경중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온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전원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한양의 아버지는 딸을 잃은 후 집을 처분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당에 앉아있으면 아직도 해맑게 웃던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페스카마오 조선족 선상살인사건. 해당 사건은 1996년 6월 3일 온두러스 국적의 선적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 벌어진 선상 반란 사건으로 당시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 조선족 선원 1명, 총 선원 11명을 심야에 1명씩 차례로 불러내어 흉기로 죽이거나 찔러서 바다에 던지는 식으로 발생한 살인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자 페스카마호가 한국으로 입항하기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최종 판결은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이 변호하여 1심에서 사형이었던 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건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1996년 6월 7일 부산의 남항에서 페스카마호 15호라는 선명을 가진 참치잡이의 어선 한 척이 출항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 배에는 선장을 포함하여 한국인 7명과 인도네시아인 10명의 총 17명의 선원들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출항 당시만 해도 아무도 이런 끔찍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페스카마호는 그렇게 검은 바다를 전력으로 달려서 6월 15일경 유명 휴양지인 괌 인근의 탄이 안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끔찍한 사건의 당사자들을 포함한
조선족 7명을 태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족을 포함해 배의 총 인원은 24명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출항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애초 페스카마호 15호는 승선 정원이 25명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었고 일손이 많이 부족했으므로 선장과 회사 모두 노동력을 보충하기로 합의를 봤던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도 이쪽 업종에서는 인건비 등등의 문제로 노동자들을 외국인으로 채우는 경우가 지금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 조선족 선원들을 탑승시킨 결정적 이유는 이들이 그나마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 선원과의 의사소통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했던 것은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성실함과 인간성이라는 인성적인 부분 역시 중요하다는 걸 간과한 것 같습니다. 배에 승선한 이 조선족들은 그냥 무조건 해외에서 일하면 대충 해도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그야말로 몰릴 대로 몰린 마지막에 벼랑에 선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당시 조선족들을 수사해 보니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선원 자격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주로 하게 될 일이 단순 노동인데다가 딱히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이들을 고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조선족 선원들 중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인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만큼 선원 관리가 허술했다는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운행한 페스카마호는 일본의 한 조선소에서 1978년에 건조된 배였다고 합니다. 총 25명의 승선이 가능한 254톤의 참치잡이 어선입니다. 페스카마호라는 선적은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관리를 하는 편의 취조선이었다고 합니다. 선적은 온두러스이고 선주는 오만 회사인 오션 인더스트리였다고 합니다. 이를 한국인 선사가 구입하여 원양업 절차가 간편하고 세금이 비교적 저렴한 제3국에 등록시켜 선장을 비롯한 주요 업무와 관리, 감독은 한국인이고 나머지 선원은 그때그때 각국에서 충당하여 고기를 잡고 이를 판매한 이익으로 선원들의 임금과 운영비 등을 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실제 오랑에 대한 관리는 대한수산이 맡았고 선원의 송출에 대한 부분은 제항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당시 수사 중인 경찰은 한국인 사장이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6월 16일 페스카마와 선원들은 오랜 항해를 위한 정비와 휴식을 마친 뒤 함께 남태평양으로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6월 27일경 첫 조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대를 했던 조선족들은 처음의 말과는 달리 배실에 경험이 전혀 없었고 그렇다고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힘들고 지겨운 단순 노동에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한번 배에 타면 상황상 쉽게 쫓아내지는 못할 것이란 것을 알고 시간만 때우려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위험하고도 힘든 일을 하면서 이들을 더욱 화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선원들의 언어폭력과 강압적인 말투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참치잡이 어선이라든지 이쪽 배를 타는 일은 저런 언어폭력과 강압적인 태도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는 배를 타본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특히나 더 큰 불만과 분노를 촉발시킨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선원들이 폭력을 자행했다 하더라도 무려 11명을 살해한 이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찾거나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한국인 선원들과 조선족 선원들 사이에는 점차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추악하고 끔찍한 살인극은 이 같은 갈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선원들이 아닌 조선족들에 의해 증폭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또 다른 갈등 사항은 이들은 자신들과 한국인 선원들의 급여가 다르다는 점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조선족 선원들은 월급제였던 반면 한국인 선원들은 어획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인 선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외국인 선원들을 독촉했을 것이고 조선족들은 어차피 이래저래 받는 돈은 똑같으니 굳이 더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회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시에 한국인 선원들이 특별히 이들에게만 악용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자국의 선원들이
단순 노동만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높은 어획량을 채운 후 보너스를 받는 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조선족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술도 의지도 없는 자신들도 한국인 선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조선족들과 한국인 선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일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조선인 선원들의 이런 불만들이 선장의 귀에 자주 들어가게 되면서 32세 최기택 선장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출항 20일째인 6월 27일 최기택 선장은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하는 조선족들을 갑판으로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바로 선장의 권위로 이를 바로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선장은 이를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으나 고의적 태업에 대해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 위에서는 선장의 권위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원양어선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손이나 다리 어쩌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극한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극도로 위험하고 한정된 작은 공간이라는 환경이 군대에서나 볼 수 있는 상명하복의 기회를 만들고 또 선원들은 암묵적으로 그에 동조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두 집단 간의 갈등은 이전까지도 계속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날의 상황은 이렇게 축적된 두 집단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한 것 같습니다. 두 집단의 분노는 선장의 기합으로 인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선원 경력이 없던 조선족들에게 나이 어린 선장의 권위 같은 건 상관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장의 말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조선족 선원들의 화가 난 선장은 급기야 본보기로 조선족 선원 한 명을 때렸다고 합니다. 기합을 주며 시외 파이프로 엉덩이를 때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선장의 판단 미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선장의 권위를 세우기는커녕 아예 전면적인 대립으로 악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실파이프를 피하다 어깨를 맞은 이 씨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던 것입니다. 선장의 얼굴을 가격한 이 씨는 곧이어 참치 처리용 칼로 선장을 찌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에 결국 한국인 선원들이 가세하면서 사태는 일촉즉발의 악화일로를 걷게 됩니다. 양쪽 모두 참치를 다루기 위한 도구인 도끼와 칼, 갈고리 등을 손에 들고 대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집단은 한동안 서로를 위협하다 선장의 사과와 가장 나이가 많았던 전재천의 중재로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듭니다. 이를 두고 전재천이 평화주의자였다거나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단 이 두 집단은 겉으로는 평화적인 해결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내재된 문제의 근원이 명확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것뿐이라서 언제라도 봉합된 부위를 뜯고 그 심연의 악마들이 튀어나올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배 위는 한국인 선원과 조선족 선원이 극명하게 갈려대립하는 한마디로 극도의 대치 상태의 공간으로 변질됩니다. 서로가 협동해도 일이 잘 될까 말까인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인도네시아 선원 한 명이 다른 배로 옮겼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이제 페스카마오의 인도네시아 선원은 9명만 남게 됩니다. 배의 총 인원은 23명. 당시 한국인 선원과의 전면 대립 이후 조선족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이는 점점 선장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족들은 대치 당시 조업을 거부하며 즉각 하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상 이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 거대한 배가 그 먼 항구까지 한 번 출항하고 입항하려면 그 시간과 비용, 그리고 그동안 조업을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손실 등 이들에겐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들이 일정 부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한국인 선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고 추정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이 참치잡이 자체가 엄연한 사업이고 이들은 그 사업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였기 때문입니다. 잘 되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또한 막중했던 겁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조선족들은 그대로 하선하면 목숨 같은 돈이 날아가고 인생을 망친다고 조선족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는 한국인 선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 선원들도 조선족들 못지않게 힘들고 각박한 환경에서 겨우 연명하는 어려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필연적인 요인을 배제한 채 무조건 하선을 요구하는 조선족들에게 선장은 오히려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갑질을 조선족들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한국인 선원에 대한 더욱 깊고 끔찍한 증오를 쌓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더 어둡고 깊은 심연의 저 바닥으로 내려앉아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일견 페스카마오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했으나 사실 이 평화는 폭풍전야의 그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평화 자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평화를 가장한 페르소나, 그들은 그렇게 가면을 쓰고 남몰래 적대감을 키워가고 있었던 거죠. 끔찍한 증오와 분노를 숨긴 채 말입니다. 선상대치 이후 다시 조업이 재개되었으나 유의미한 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획량을 봤을 때 사실상 조업 자체가 무의미한 날들의 연속이었던 거죠. 조선족들은 겉으로 화해하긴 했으나 계속해서 선장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선장이 통제권을 상실함에 따라 극도의 나태함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족들은 자신들이 뭉치면 한국인 선원들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고 어차피 조업이 끝날 때까지는 입항할 일도 없을 테니 대충 입항 때까지 시간만 때우다가 돈만 챙겨서 집으로 가면 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태업이라는 형태로 표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족들은 당시 한국인 선원들이 명령을 내리면 이를 거부하고 항시 칼을 들고 다니며 불만이 생기면 집단으로 대항했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한두 명은 교대로 조업을 거부하고 침대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놀고 먹으려는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선족들은 점점 업무 태만과 명령 불복종이 이어지게 되면서 또 다른 집단이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바로 이 당시 양 집단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었습니다. 이들로서는 당연히 불만을 가질 법한 일이었을 겁니다. 다 같은 선원인데 조선족들은 놀고 있고 한국인들은 자신들만 닥달하니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참아 넘기기엔 그들도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선장과 한국인 선원들은 선상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심도 높은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내려진 결론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선족 선원들을 전부 하선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결론은 선장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조선족들은 그렇다고 쳐도 인도네시아 선원들마저 조업에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조업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선장은 어차피 조선족들을 그대로 데리고는 정상적인 어획 작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결정된 일이고 또 더 나은 방법이 없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킵니다. 선장은 곧바로 어업기지에 귀향한다는 연락을 취하게 되고 회사 또한 선장의 요구와 판단을 수용함에 따라 선장은 조선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중도 하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선족 선원들 스스로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양 문서에 사인을 요구합니다. 이윽고 조선족과 한국인 각각 7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9명 등 총 23명의 선원을 태운 페스카마오 15호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서 육지로의 귀향을 재촉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다급해진 것은 이제 조선족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자신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입니다. 대충 시간만 때우고 돈을 받아서 집에 갈 생각에 행복감에 들떠있던 이들에게 이런 결론은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면 회사 측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 하선의 이유가 징계라는 것을 들키면 다른 어선에 채용되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경우 강제 송환될 수도 있었으니 그 불안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알고 있던 것들은 사실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실제로는 징계로 인하여 하선하더라도 체류비나 항공료만 공제하게 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막대한 위약금을 회사 측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후 태도를 바꿔 다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합니다. 선장은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최 선장은 열심히 하겠다는 그들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들을 겪어본 선장은 이들의 말이 분명히 순가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할 거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미 회사 측에 확실한 귀향 의사를 밝힌 후인지라 회사 측에서는 조선족 선원들을 대체할 다른 선원들을 선발해서 사모아항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배를 돌릴 이유가 최 선장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선장의 단호한 거절을 듣고 조선족들은 자기들끼리 오랜 시간에 걸쳐 회의를 시작하는데 이게 아주 끔찍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드디어 심연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내재된 극도의 증오심과 분노를 하나둘씩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선원들을 모두 죽이고 제3국으로 밀입국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대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길래 사람을 줄지않은 일이 이들에겐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되었는지 그들의 과거가 의심됩니다. 8월 2일 사모아항으로의 귀환을 서두르던 배에는 갑자기 맹장이 터져 항구로 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한국인 실습 기관사 최동호군이 옮겨 타게 됩니다. 이리하여 페스카마오에는 한국인 8명, 조선족 7명, 인도네시아인 9명에 총 24명이 함께하게 됩니다. 당시 탑승한 최동호 군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최동호 군은 맹장 수술을 하기 위해 육지로 향하는 배를 찾던 중 가장 근거리에 있던 페스카마오와 접선하여 옮겨 타게 된 것입니다. 불과 19세에 불과했던 최동호 군은 승선 6시간 만에 아무 이유 없이 산채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런데도 이들이 마치 폭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저들을 옹호하는 자들은 이런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을 주장한다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군요. 실제 이들이 살해한 인원은 총 11명인데 그들 중 이들이 폭력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 6명을 뺀 나머지 인원은 폭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6명이 무려 11명을 잔인하게 찢어 죽인 사건에서 아무도 사형수가 없는 판결이라는 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한국인 선원의 순종적인 한 명을 제외한 조선족들은 선장의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하자 항해사 이인석 씨만 항해를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 선원은 모조리 죽이기로 계획한 후 바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8월 2일 새벽 3시경 망망대해의 깊은 어둠을 틈타 한 무리의 무리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 선원들을 살해하기 위해 침실에서 빠져나온 조선족들로 각기 맡은 역할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2명은 침실 중앙 통로 사이에서 선장의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다른 선원들이 접근하는지 망을 보았고 3명은 조타실 안에서 칼을 들고 대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이 취침 중인 선장의 침실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호출이 왔다라는 거짓말로 선장을 조타실까지 유인했던 것입니다. 잠결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선장은 의심 없이 조타실로 들어가게 되고 이들은 선장이 조타실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끔찍한 칼질을 합니다. 먼저 조선족 E씨가 40cm에 달하는 참치 철용 칼로 선장의 복부를 찔렀고 이에 선장이 고개를 숙이며 쓰러지자 뒷덜미에 또다시 칼을 찔러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씨와 E씨도 선장의 무릎과 복부를 각각 한 번씩 찔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선장은 조선족 3명에 의해 잔인하게 난자당해 사망합니다. 이들은 사망한 선장을 아무렇지 않게 바다로 던져버리고 다시 다른 한국인 선원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3시 30분경 선장이 찾는다며 갑판장 강씨를 깨워 조타실로 유인한 이들은 이번에는 칼이 아닌 도끼를 이용해서 살인을 시도합니다. 그게 더 편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강씨는 선장과는 달리 어느 정도 이들과 몸싸움을 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혼자서 여러 명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을 닫고 반항을 해보았지만 결국 강씨 또한 이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되고 맙니다. 최초 도끼질이 빗나가자 나머지 조선족이 강씨의 허벅지를 참치 처리용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허벅지가 찔린 피해자가 계단 통로에 쓰러지자 이들은 끔찍하게도 그대로 도끼로 강씨의 목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이들은 선장과 마찬가지로 강씨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강씨는 던져질 당시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안타깝습니다. 산채로 사람을 어두운 바다로 던지는 이들이 단순한 선상에서의 부당폭력의 피해자들인지는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강씨가 죽는 순간까지 온몸으로 고스란히 느꼈을 그 고통과 공포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들은 4시경 이번에는 항해사 이인석 씨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합니다. 애초 항해사는 살해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포승줄로 묶어서 아침 8시 30분까지 부식창고에 감금시켰다고 합니다. 다만 얼굴과 복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선장과 갑판장은 지금 상어하고 놀고 있으니 반항하지 말아라며 낄낄대며 웃었다고 합니다. 4시 20분경 이들은 또 다른 살인 대상을 선택합니다. 이번의 살해 대상은 32세 기관사 박 씨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들은 선장이 찾는다는 거짓말로 박 씨를 유인하여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먼저 복부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가슴 부위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각각 등과 허벅지 등을 마구 찌른 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박 씨를 바다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들의 살인은 회가 거듭될수록 더 빠르고 잔인해집니다. 다음은 조기장 차례였습니다. 4시 40분경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36세 조기장 김 씨를 유인합니다. 김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이들을 먼저 발견하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좁은 배 위에서 이들을 따돌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조선족들은 김 씨를 쫓아가서 먼저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쓰러뜨린 뒤 이번에는 바로 바다로 던져 넣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끝까지 이러지 말라면서 우연의 밤 현대를 잡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잔인한 놈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김 씨의 손가락을 칼로 내리쳐 잘라내며 바다로 밀어버립니다. 끝까지 버티던 김 씨는 손가락을 하나하나 자르고 젖히며 바다로 밀어넣는 이들에 의해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5시경 이들은 또다시 다른 선원들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번에는 45세 조리장 서 씨를 유인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 선원이 사망한 후라서 자신이 생겼던지 이번에는 발길질을 하며 여유있게 살인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 씨는 이들을 피해 선미 방향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달아난 서 씨를 쇠 파이프로 내리치고 바로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결국 서 씨도 끔찍하게 산채로 망망대해 속으로 던져진 후 사라져버립니다. 5시 20분경 이번에는 53세 기관장 김 씨가 이들의 끔찍한 살인 대상으로 선택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은 방법으로 김 씨를 유인한 이들은 김 씨의 복부를 발로 차서 쓰러뜨린 뒤 이러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어두운 바닷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항해사 이인석 씨를 제외한 모든 한국인 선원을 살해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의 살인 행위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선원들입니다. 이들은 잠을 자다가 기관장 김 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선족들은 후환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이거나 살해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조선족들은 8월 2일 0시 30분경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맹장 수술을 위해 페스카마오로 옮겨 탄 19세의 최동호 군을 살해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들은 최 군을 깨워 조타실에 주사를 맞으러 가자는 거짓말을 하여 우현의 갑판으로 유인합니다. 칼로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위협하여 그들로 하여금 최 군을 바다로 던져버리게 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최 군은 승선 6시간 만에 아무 이유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10대에 불과한 최 군이 겪었을 공포를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살인사건의 근원이 한국 선원의 폭력이라고 당시 주장했던 조선족들은 왜 이런 부분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인지 그들의 가식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7시경 이렇게 항해사 이 씨를 제외한 모든 한국인을 살해한 이들은 이번에는 자신들의 살인행위에 동조하지 않은 조선족 선원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을 동사시키기 위해 어창에 감금시켜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이때부터 유일한 한국인 생존 선원 이인석 씨와 인도네시아 선원 6명을 조타실로 끌고 온 후 선박의 운항권이 전부 조선족들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한 뒤 선박의 모든 통제권을 빼앗고 실제 일본을 향해 운항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금되었던 조선족과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감금된 냉동창고는 작동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국인 관리자들이 없이는 냉동창고조차 작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동사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으나 결국 이를 안 조선족들은 이들을 5일간 감금하여 힘이 빠지게 만든 후 몽둥이로 구타하여 산채로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이들은 결국엔 인도네시아인들도 전부 살해하려 했으나 숫자도 만만치 않고 이인석 씨의 만류도 있었으므로 일단은 그만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석 씨는 굉장히 지혜롭고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동조하는 척 연기를 하며 기회를 엿보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처지임을 부각시키며 그들의 의심을 벗어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인석 씨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인석 씨가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난파된 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굳은 의지의 조선족 6인의 생생한 영웅담을 듣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다가올수록 이 조선족들은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선원들에게는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범행을 알고 있는 자신들을 이들이 살려둘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홀로 남아있던 이인석 씨가 느꼈을 공포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8월 20일경 조선족들은 배 안에 나무들을 모아서 작은 뗏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여차하면 배를 가라앉히고 탈출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들은 모든 선원들을 배와 함께 수장시켜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들은 일본 근해까지 배를 몰고 가서 생존 선원을 전부 죽이고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구체적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8월 24일 페스카마오는 드디어 일본의 근해에 진입합니다. 그러나 도리시마 부근을 지나면서 배는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족들의 선상반란을 진압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기지를 발휘한 이인석 씨는 조선족 선원들에게 냉동창고에 물류를 옮겨서 배의 평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속아 넘어간 5명의 조선족들이 냉동창고에 들어간 틈을 타서 인도네시아 선원들과 함께 그들을 창고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조선족은 이미 힘이 없었으므로 인도네시아 선원들과 합세하여 간단하게 포박에 성공하는 것으로 길고 끔찍했던 악몽 같았던 선상반란을 완벽하게 진압하게 되고 끔찍했던 그들의 살인행위에도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일본 근해까지 도착하여 배가 좌초한 덕에 일본의 어업지도선이 1시간 만에 출동하게 되면서 다른 선원들도 모두 구출됩니다. 이후 살인의 주범인 조선족들은 체포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 1심에서 분명 전원 사형을 받은 이들은 2심에서 문재인 씨가 변호를 맡으면서 전지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게 됩니다. 이후 사형수로 남아있던 전 씨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대통령 특별사면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 합니다. 당시 11명이나 사망한 끔찍한 살인사건을 우발적이라고 우기며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저게 우발적인 사건이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